살려줘.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경비병의 얼굴을 밀쳐냈습니다. 제 목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 경비병이 제 목을 조르던 그 공포스러운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자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탈출했던 그곳에 다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왜 이미 자유를 얻고 나서 지옥 같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을까요? 저의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탈북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댓글도 부탁드려요. 그날 밤 압록강 한가운데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훑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북한 경비병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경비병이 제게 달려들었고 우리는 차가운 강물 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물속에서 발버둥 치며 여기서 죽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간신히 그 경비병을 떨쳐내고 가까스로 도망쳐 살 수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 손을 놓고 홀로 탈출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매일 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홀로 북한에 남겨진 어머니를 매일 생각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머니를 반드시 구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난했지만 늘 함께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일어나셨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공장에는 나가야 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없어도 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 출근하시기 전 아버지는 늘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살이었던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했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김일성 동무, 김정일 동무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외쳤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못 사온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강냉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거든요. TV에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의 압박에 시달리며 굶주리고 있다고 늘 교육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중국산 라디오를 주었습니다. 고장난 라디오였지만 아버지는 그걸 몰래 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고쳐서 팔면 돈이 될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쌀이 떨어졌고 어머니의 기침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그 라디오를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조선 방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황급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새벽에 보위부원들이 우리 집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철호, 너 적성방송 들었지? 그들은 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매달렸습니다. 동무, 우리 남편은 라디오를 고치다가 우연히 그런 겁니다. 보위부원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넘어지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 후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호는 반동 사상을 가진 반역자로 판명되었다. 시체는 인계할 수 없다. 단 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마당에 앉아 울기만 하셨습니다. 15살 소년이었던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라디오 하나 고치다가 사람이 죽는 세상.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인민반장 김동문의 아들 명철이가 마당에 목을 메고 죽어 있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손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쪽지를 빼앗았습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다. 김동문은 아들 시신 앞에서 울었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압록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단다. 옆집 박동문의 아들이 작년에 중국으로 넘어갔어. 어머니, 진수야, 너는 가야 한다. 여기 있으면 너도 명철이처럼. 어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제발 살아다오. 저는 한 달 동안 정보를 모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파실 수 있는 건 다 파셨습니다. 중국 돈 200위안을 만들었습니다. 진수야, 중국 가면 한국까지 가야 한다. 너라도 살아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나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어머니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2016년 10월 달이 없는 밤. 오늘이다. 브로커 최형이 속삭였습니다. 경비병 교대 시간이 11시야. 10분 동안 빈틈이 생겨. 압록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저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신발 벗어. 물소리 나면 안 돼. 11시 정각. 지금이야. 뛰어. 저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0월 강물이 뼈를 에었습니다.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뭐야?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훑었습니다. 거기서 쏜다. 뛰어. 무조건 뛰어. 최형이 소리쳤습니다. 탕, 탕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금만 더. 최형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총알이 제 옆으로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에 흙이 잡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일어나. 여긴 아직 위험해.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5명 중에 4이 살았네. 최형이 중얼거렸습니다. 1명이 죽었습니다. 총에 맞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살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 직행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까지 가야지. 태국 거쳐서. 그날 밤 조선족 할머니가 밥을 주셨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는 하얀 쌀밥. 저는 그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 건너편에 계십니다. 어머니, 제가 꼭 살아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제 첫 번째 탈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다 뜯겼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말을 배우고 자본주의를 배우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작은 원룸도 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야.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우시는 꿈.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꿈.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꿈.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일을 해야 생각이 덜 났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밥은 먹고 계실까? 혼자서 어떻게 사실까? 1년이 지났습니다. 탈북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한 형을 만났습니다. 그 형은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북에 두고 왔어. 밤마다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브로커한테 돈 주고 어머니 모셔올 거야. 그게 됩니까? 돼. 돈만 있으면 돼. 중국 브로커가 북한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 2천만 원. 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공장 일 끝나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밥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1년 반 만에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조선족 아저씨였습니다. 어머니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해. 집 주소, 인민반 다 알려줘. 저는 다 알려줬습니다. 한 달 안에 데리고 나올게.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지옥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거기 없어. 이사 가셨대. 뭐라고요? 아마 연좌제로 쫓겨난 것 같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돈은 돌려줄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자. 내가 직접 어머니를 찾아서 모시고 나오자.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잡히면 총살입니다. 공개 처형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도 어머니를 못 찾는데 누가 찾겠습니까? 저는 다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다른 브로커였습니다. 나를 북한에 넣어줄 수 있습니까? 뭐? 미쳤어? 돈 드릴게요. 1,000만 원 드릴게요. 저를 북한에 넣어주고 다시 꺼내주세요. 브로커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진짜 미친놈이네. 그래, 해보자. 근데 잡히면 나도 몰라. 2020년 여름. 저는 다시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비행기를 타고 중국 단둥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맞았습니다. 오늘 밤에 넘어간다. 경비병한테 돈 먹였어. 11시에 강변으로 와. 11시. 저는 압록 강변에 섰습니다. 2년 전 목숨 걸고 나왔던 그 강.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달빛 아래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갑니다. 꼭 찾아서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2년 전보다는 덜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저는 다시 압록강에 섰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경비병한테 돈 줬어. 11시에 신호 보낼 거야.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11시. 손전등이 3번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저는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건너는 압록강. 하지만 이번엔 북한으로. 빨리. 교대 시간 5분 남았어.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북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경비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냐? 네. 300만 원 더 내. 네. 1,500만 원 줬잖습니까? 입 닥쳐. 안 주면 지금 당장 신고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 돈을 더 건넸습니다. 경비병이 저를 숲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 전에 사라져. 내일부터 난 모른다. 저는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고향으로, 어머니께로. 10시간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산길로만 걸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마을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야? 너 죽은 줄 알았는데. 할머니,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강변 쪽으로 쫓겨났어. 반역자 가족이라고. 판잣집에 혼자 사신다. 저는 강변으로 달렸습니다. 판잣집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어머니, 저예요. 진수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4년 만에 본 어머니.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진수야.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한국 가요. 제가 모시러 왔어요. 진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설명은 나중에요. 지금 가야 해요. 브로커가 기다려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특별 경계령이 발동되었다. 모든 주민은 집 밖 출입 금지. 탈북자가 침투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요. 우리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강변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경비병들이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경비병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강으로 뛰었습니다.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비병 한 명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물속에서 우리는 뒤엉켰습니다. 그가 욕설을 하며 제 목을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진수야.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경비병의 얼굴을 밀었습니다. 그가 물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어머니, 빨리. 하지만 강둑에는 이미 10여 명의 경비병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밀었습니다. 진수야, 너라도 가거라. 어머니, 내가 여기 있으면 너도 못 가. 제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강을 건넜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 8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박진수 씨, 동행하시죠. 공항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에 들어갔습니까? 네. 왜 갔습니까?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탈북자가 다시 북한에? 미쳤습니까? 간첩 아닙니까? 간첩 아닙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건 단 몇 분이었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북한 방문, 북한 주민 접촉. 체포합니다. 그날부터 5개월간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좁은 독방. 하루 3번 조사. 간첩 아니면 왜 갔습니까? 같은 질문의 반복.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고 100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실패했습니까? 왜 혼자 왔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특별 경계령이 발동됐다고, 경비병과 싸웠다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방법을 찾았습니다. 면회 온 탈북자 선배에게 부탁했습니다. 형님, 브로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조사받고 있잖아.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어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연락처 줄게. 근데 돈이 얼마나 있어? 3천만 원 있습니다. 부족해. 지금 북한 경계가 미쳐 돌아가. 내일 때문에. 5천만 원은 있어야 해. 어떻게든 구하겠습니다. 면회 온 공장 사장님께 빌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를 구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2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진수야, 빨리 안 갚아도 되니까 돈 벌어서 천천히 갚아. 그리고 어머니부터 구해라. 나도 부모 일찍 여의어서 한다.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브로커와 통화했습니다. 몰래 핸드폰을 구했습니다. 어머니 위치 알아? 정확해야 해.
압니다. 강변 판잣집. 감시받고 있을 겁니다. 어려워. 6천만 원 줘.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제발요. 알았어. 태국 루트로 빼낼게. 석 달. 그 석 달 동안 저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박진수는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간첩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진수 씨,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북한에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또 갈 것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효심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저는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브로커에게 걸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지금 태국이야. 한국 대사관 들어갔어. 일주일 안에 한국 온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됐습니다. 어머니가 오십니다. 2021년 1월 15일.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진수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셨네요. 진수야, 네가 살아있구나. 공항을 나오며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네가 떠나고 이틀 후 밤에 누가 문을 두드렸어. 중국 사람이었어. 아들이 보냈다고 하면서 지금 따라와야 한다고 했지. 브로커였습니다. 처음엔 못 믿었어. 또 속는 건가 싶었지. 근데 그 사람이 내 사진을 보여줬어. 한국에서 찍은 사진. 내가 웃고 있더라. 그래서 따라갔지. 밤길을 사흘 걸었다고 했습니다. 산길로만. 국경 마을에서 차를 탔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중국에서 열흘을 숨어 지냈어. 공안이 무서웠지. 그러다 버스를 탔어. 며칠을 달렸어. 라오스라는 곳을 거쳐서 태국이라는 곳에 도착했지. 태국 방콕. 어머니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는 처음 타봤어. 하늘을 난다는 게 신기했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진수야, 근데 내가 그때 내게 했던 말. 한국 이야기 기억나? 저는 기억했습니다. 재입국했을 때 판잣집에서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몇 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꼭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한국은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밤에도 불이 환해요. 온 도시가 빛으로 가득해요.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밥은 하얗고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못 믿으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도 돼요.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텔레비전에서 대통령 욕해도 돼요. 자유예요, 어머니. 진짜 자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는 핸드폰을 처음 보셨습니다.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밤의 서울거리, 환하게 빛나는 빌딩들, 마트에 가득 쌓인 음식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는 거리. 이게 다 진짜냐? 진짜예요, 어머니. 여기가 한국이에요. 제가 사는 곳이에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세상이 믿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꼭 모셔올게요. 거기서 같이 살아요. 그 말을 믿고 어머니는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브로커가 왔을 때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셨다고. 지금 우리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도시를 내려다보십니다.
진짜 화나구나. 내 말이 다 맞았어. 저는 공장에 다닙니다. 어머니는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십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함께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2번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탈북할 때, 한 번은 재입북할 때.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들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이곳에 사는 여러분, 매일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와 어머니에게 그것은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